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죽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서서히 적응할 때쯤 기다리던 그날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바로 100일 휴가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군번이었기 때문에 수료식 날 면회도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잠깐의 자유 또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휴가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뭐 먹을지, 누굴 만날지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을 당하셨었던 그 여직원분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었으나 그분이 너무 멀리서 일을 하고 있었던 탓도 있고 코로나도 겹쳐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라도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보내니 현재 회사를 옮겨 서울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덕분에 거리가 많이 가까워져 만나기도 수월해졌습니다. 전 여직원분께 군대 첫 휴가인데 제가 서울에 갈 테니 만나실 수 있나 여쭤봤고 그분께서도 좋다고 하시며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싶고 걱정되었던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휴가날이 왔고 저는 울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지만 곧 있을 여직원님과의 만남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른 옷을 갈아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기다리던 저에게 누군가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반가운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며 서로 근황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식사를 마친 뒤 카페에 가서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다 점점 뉴질랜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사건을 막 알았던 그 시기에 얘기를 하다 후에는 여직원님이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로 대화했다기보다는 거의 저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간의 괴로움을 토로하듯 물어보지도 않은 일들을 저도 모르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그때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은 아니었기에 제 얘기를 듣는 내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말을 잘 듣고 반응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의 만남을 끝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뒤 다른 휴가날에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것저것 먹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저는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였기에 바로 생활관으로 복귀하진 않았고 2주간 격리시설에 머물렀습니다. 격리시설엔 TV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1500조각짜리 퍼즐이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받으면 집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격리 일주일차 자기 위해 침상을 펴고 격리실에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나 살아있네? 정말 뜬금없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저는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 별 생각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은 주말이었기에 이른 시간부터 휴대폰을 받았고 혼자 유튜브를 좀 보다 부모님께 전화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 어제 깨달은 걸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너 살아있어.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말하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아줘서 자기 자신한테 고마웠나봐. 그 말을 듣고 말없이 눈물만 쏟았습니다. 너무 큰 괴로움에 스스로를 죽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죽인 그 행동이 오히려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해주어 지금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한 그 기특한 마음을 깨닫게 되며 감사함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묶었던 목줄을 풀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을 입안에 되뇌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어 다시금 삶을 부여받았으니 앞으로의 삶 또한 감사하고 그만큼 잘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당시 전 제가 살아난 것이 이 일의 끝이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일주일간의 격리는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대 복귀하고 나서부터 마음의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힘든 탓에 억울해할 기운조차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으로 벅차 남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스스로를 죽인 탓에 자기 방어 기제를 잃어버려 화가 나지 않았고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 뿐 지금의 저에게 감정적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내 존재를 자각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황당하고 서러운 것인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계속 쓰러지던 시절 밥을 얻어먹으러 식당으로 갔었을 때 상사였던 셰프가 먹을 스프가 없다고 화내며 문을 쾅 닫았다는 얘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털어내는 제 탓에 부모님도 속이 많이 아프셨겠지만 최대한 저를 다독이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쌓인 분노가 사그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지날수록 그때 나를 배신했던 동료들과 자기 일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후배들, 내가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있었음에도 병원 하나 부르지 않았던 직원들과 그 이후에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매몰차게 나를 대한 셰프, 또 내가 쓰러진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 감추려 했던 회사, 내가 말을 전해 부모님께서 알게 되자 부모님께는 나를 일에서 제외시키고 쉬게 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계속 쓰러짐에도 방치하고 일에 복귀시킨 직원들,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나고 이 쓰레기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왜 당한 사람만 괴롭고 괴롭힌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왜 세상은 이렇게 억울하게 설계되어 있는 걸까? 매일 한탄하고 욕했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있는 분노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쁜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소중히 대해야겠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를 괴롭히던 강박들을 하나씩 부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나오는 반찬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퍼담은 뒤 전부 먹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해도 파프리카나 생고추를 먹으면 헛구역질을 마구 했습니다. 그런데도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런 것들 또한 전부 억지로 먹었습니다.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과 밥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합쳐져 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굳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는 행위를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것이 삶에 큰 문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먹어야 하는 생각이 식사를 괴롭게 하여 문제를 주었죠. 그걸 안 뒤로는 먹지 못하는 건 받지 않았고 또 밥을 먹다 더 이상 먹지 못하겠으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밥을 먹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고 이전보다 더욱 즐겁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건 좋다고 말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한 강박에서 벗어나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관점의 차이에 따라 누구에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에 파프리카가 나와서 배식받지 않는다면 편식으로 인해 제 몸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다른 반찬으로 채우면 되고, 또 안 먹음으로써 식사에 거부감이 줄어든다면 굳이 먹어야 하는 이유도 없죠. 사회적 관념은 잠시 떼어내고 이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 무작정 좋다, 나쁘다로 나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해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한 뒤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이로운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게 맞다는 생각과 관념을 많이 벗어던질 수 있었고, 관념이 많이 사라지니 다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깊이도 넓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스스로 만든 고통의 굴레에 갇혀 자신을 고문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하던 개인적인 체력 단련도 심장마비 이후 살기 위해 운동을 했던 기억 때문에 전혀 할 맘이 안 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모든 의욕을 잃었고 그저 괴로움에 발버둥 치며 하루를 버텨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대장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단 체력 대회를 하는데 너가 출전해야 될 것 같다. 운동을 안 한 지 꽤 되었지만 그 전에 운동을 열심히 했던 탓에 제가 체력이 좋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 탓에 사단 체력대회 출전 인원에 선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회를 준비하던 도중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